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틀 추석 연휴 전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그 대면 수업 때 복습을 하는 거 빼고는 지금부터는 쭉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계속 진도를 쭉 나가는데, 사실은 물질의 특성 이 단원도 진도를 이미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 이미 진도가 다 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목록을 보면요. 하지만 이게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관계로 대면 수업 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부터 또 물질의 특성부터 해서 쭉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특성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단원이 있거든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리하고 그 순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 작은 소단원과, 그 다음에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 혼합물에서 각각의 순물질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방법에 대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뒤의 내용은 이번에 중간고사에 포함되지 않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저번 단원 동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그 5% 수산나트륨이랑 1% 황산고리를 합한 그 뷰렌 용액 있잖아요. 단백질 확인하는. 그게 만약에 서술형 평가에 나온다면 어떻게 적어야 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때 얘기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반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5% 1% 쭉쭉쭉 적으려면 너무 기니까 뷰렌 용액이라고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하겠다. 괜히 이렇게 길게 적다가 뭐 한 글자라도 틀리면 틀리니까 뷰렌 용액을 잘 기억을 하길 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또 시험 문제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왜 시험 문제 낸다 그랬으면서 안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뷰렌 용액이라고 적어도 된다라는 거지, 뷰렌 용액을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외워라 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는 아주 많은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물질은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순물질이 두세 개가 섞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혼합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 보이나요?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숨기고, 자, 여기 그림이 보이나요? 구리 선분더, 탄산음료, 소금물, 암석, 순금반지, 주스, 산소, 이렇게 여러 물질이 있는데, 요거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순물질과 혼합물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뭐 색깔이 있는 것 또는 색깔이 없는 것, 아니 눈으로 봤을 때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나누어 보면은 요거 예를 잘 기억을 하면은 순물질이 뭔지 혼합물이 뭔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금, 구리, 다이아몬드, 염화나트륨은 뭘 얘기하는 거죠? 소금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 에탄올 등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는 것은 이제 순물질이고요. 또는 아까 그 그림 중에서 주스, 암석, 모래, 우유, 공기 등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서 혼합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그림으로 설명을 해놓은 이 그림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순물질에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탄소라는 원자로 이루어진 거죠. 탄소 원자밖에 없어요. 염화나트륨은요? 염화나트륨은 그냥 소금. 소금 외엔 다른 건 없어요. 에탄올도 그냥 100% 에탄올입니다. 근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혼합물인데 왜 그럴까요? 여기는 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모래는 혼합물의 대표적인 걸로 석영, 장석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암석들이 섞여서 모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혼합물이고요. 빵도 마찬가지예요. 녹말, 설탕, 견과류 등이 섞여서 빵을 이룬다. 우리가 물질을 색깔이라든지 냄새, 맛 이런 걸로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 등등으로 이제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를 잘 알려면요. 그 순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아는 물질의 특성 고유한 게 두 가지가 나타난다면 이건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그 하나의 순물질은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물질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걸 우리가 공부해 놓으면 아, 이건 순물질이구나. 아니면 이거는 이런 순물질과 이런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저번 온라인 수업에도 다 정답을 확인했지만 한 번만 더 정답을 확인한다면 또는 대면 수업 때 이거 진도 나간 반도 있거든요. 혹시나 몰라서 선생님 다시 진도를 나갑니다. 1번의 정답은 혼합물이고요. 물질의 특성 2번의 정답은 물질의 특성이 되고요. 3번은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여기 보세요. 재료명에 보면은 과즙도 있고 천연포도 향도 있고 구연산도 있고 이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혼합물이 되는 거죠. 갈비탕 국물 당연히 혼합물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면 수업 때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고 또는 모든 반이 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했을 거예요. 자, 그래. 그러면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수 있으려면은 그 순물질 하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물질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물질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입니다. 이걸 우리는 밀도라고 하는데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는 밀도라고 합니다. 단위는 부피의 단위인 세제곱센티미터 분의 질량의 단위인 g을 쓰면은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가 밀도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밀도를 배우면은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밀도가 큰 물질 있죠. 어머나. 이게 꺼졌을까요? 자, 밀도가 큰 물질 있죠.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는 거예요. 돌,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이 중에서 그 밀도가 어느 게 제일 크겠어요? 맞아. 돌이 밀도가 제일 크겠고 나무가 밀도가 제일 작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아이들은 떠요. 그래서 우리는 밀도는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가라앉는 정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밀도는요 구하는 공식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외워두세요. 부피분의 질량이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구나. 이거는 자다가도 선생님이 밀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탁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식적으로 과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외워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외워두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편하지만 수학 시간에도 밀도를 계산할 때 훨씬 편해요. 전혀 관계가 없지 않거든요. 수학과 과학은. 자, 그러면은 상생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도 두 번 듣고 대면 수업 때 또 듣고 그렇게 합시다. 석유를 운반하는 배 유조선. 유조선이 바다 위에서 사고가 나면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류를 타고 기름이 멀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름막이를 두릅니다. 기름막이로 기름이 멀리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떤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는데요.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름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작고 두 물질이 만나면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기 때문에 물 위에 기름막이를 둘러주면 기름이 멀리 퍼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이거는 뜨고 가라앉는 정도로 이용해서 이제 그 기름막을 멀리 퍼지지 않게 막을 막아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물 20도인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20도인 에탄올이 두 개 있습니다. 똑같이 10ml를 준비를 했어요. 부피가 10이죠. 거기에 그러면 그 아이들의 질량을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질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밀도가 얼마입니까? 10분의 9.8이니까 0.98이겠고 얘는 10분의 7.9니까 0.79겠죠. 그리고 나서 양을 2배로 늘려요. 물을 2배로 늘리고 에탄올도 2배로 늘렸어요. 그럼 질량을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을 했더니 0.98, 0.79. 아, 에탄올을 아무리 부피를 양을 많이 늘리더라도 한 컵을 실험하든 한 통을 실험하든 100통을 실험하든 부피분의 질량을 하면요. 항상 밀도인 가라앉는 정도의 숫자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0.79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럼 밀도가 0.79인 어떤 액체가 있어 라고 하면 그거 에탄올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에탄올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밀도가 0.79다 하면 에탄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험을 했을 때 0.98이 나오는데 사실은 거의 1에 근접하다. 그러니까 물의 밀도는 보통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의 양을 아무리 늘려도 질량도 같이 늘면서 밀도는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밀도가 1이면 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철 조각이랑 알루미늄 조각으로 실험을 했어요. 철 조각을 11g짜리로 실험을 했더니 부피가 1.49, 밀도는 7.9예요. 철 조각 두 번째 보세요. 질량도 늘고 부피도 늘었지만 결국에 밀도는 얼마입니까? 7.9입니다. 밀도는 가라앉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이 밀도는 철이면 무조건 7.9구나. 철 조각이 크든 작든 그 철이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작든 양이 많든 알루미늄을 부피분의 질량을 하면요 무조건 2.7이 나와요. 2.7 밀도가 2.7이면 알루미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다른 걸로 얘기를 해보자면 정리하게 답을 펼쳐놓고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보통 에탄올, 물, 알루미늄, 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물은 밀도가 거의 1이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얘는 0.79였고요. 얘는 2.7이고 얘는 7.9였으니까 누가 제일 밀도가 컸어요? 철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알루미늄, 그 다음 물, 그 다음 에탄올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고 이 밀도라는 것은요.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는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실험한 거 외에도 이 밀도를 이렇게 이미 실험을 해서 구해놓은 값이 있는데요. 이제 백금은 밀도가 얼마고, 은은 얼마고, 철은 얼마고, 알루미늄 얼마고, 물은 보통 1이다라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얼음, 이런 애들이 이제 있습니다. 선생님, 얼음이랑 물이랑 같은 건데 왜 밀도가 달라요? 얼음은 이제 고체 상태고요. 물은 이제 액체 상태니까 온도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밀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상태가 변하면 입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규칙적이다가 불규칙되기도 하고 불규칙하다가 규칙되기도 하고 이렇게 부피가 변하니까 밀도 구하는 공식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맞죠?
질량은 안 변해도 상태 변할 때 질량은 안 변해도 부피는 변하니까 그러면 밀도가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물, 얼음, 알루미늄을 이제 실제로 값을 하나하나 구하지 말고요. 한 컵에 다 부어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가라앉는 게 제일 어떤 겁니까? 밀도가 큰 거죠. 누가 가라앉겠어요? 알루미늄이 탁 가라앉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위에 뭐가 뜨겠어요? 얼음이 뜨겠죠. 그럼 여기서 알루미늄이 밀도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 물, 그 다음 얼음이 제일 밀도가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필기를 잘 해보세요.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밀도와 관련지어 설명해 주자. 물질의 밀도가 작은 거는 위로 뜨고 밀도가 큰 거는 밑으로 가라앉고. 그래서 밀도는 당연히 물질의 뜨고 가라앉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돌,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순서대로 점점 밀도가 작아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원래는 그냥 순수한 순물질인 물에는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다 가라앉아요. 근데 지금 소금을 여기 녹이기 시작하죠. 그럼 물이랑 소금이랑 합했으니까 혼합물이 됐잖아요. 혼합물이 되면요, 이 물의 밀도가 일로 일정해지지가 않아요. 소금을 넣는 양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계란이 중간에 있기도 하고 계란이 뜨기도 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얘는 물이랑 계란이랑 비교했을 때 계란이 밀도가 작고 여기 있는 물이 밀도가 크니까 지금 계란이 뜬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물이 있고 계란이 가라앉았잖아요. 계란이 더 밀도가 큰 겁니다. 왜 물이 이렇게 밀도가 변하지? 밀도는 그 물질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인데 왜? 똑같은 물이 아니라 거기다 뭐를 넣어주면서 소금이라는 혼합물을 만들면서 소금이라는 혼합물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물질의 특성이 일정히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경우에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뭐라고 합니까? 밀도라고 합니다.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물놀이 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까닭은 밀도와 관련지어 설명입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면요, 어떻게 돼요?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 위에 뜨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기름은 갈비탕 국물보다도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온라인 수업을 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녹는 정도, 솔직히 이것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 다 했거든요. 그리고 대면 수업 때도 또 할 거예요. 근데 또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새로운 단원부터 진도를 온라인 수업을 쭉 나가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가 있어서 수업은 몇 개 안 되겠지만 그래도 들쑥날쑥해요. 어떤 반은 이틀이지만 수업을 2시간 하는 반이 있고요. 어떤 반은 이틀이지만 수업을 1시간 하는 반이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1시간 수업하는 반은 다른 반 2시간을 합해가지고 1시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까 해요. 왜냐면 어떤 반은 2시간 하고 어떤 반은 1시간을 해버리면 서로 시험 범위인데 이게 서로 편차가 발생하면 안 돼서 똑같은 수업을 그냥 두 반 든 수업은 한 수업을 쪼개가지고 나눠서 듣는다 생각하면 되고요. 수업이 월, 화 중에서 한 번밖에 안 든 반은 그냥 통 수업을 한 번에 다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29, 27, 28 이렇게 28, 29 이렇게 이틀 동안에 1반이든 4반이든 수업에서 그 시험 범위에 대한 수업 내용이 많이 듣는 반이 있고 적게 듣는 반이 없도록 선생님이 동영상을 좀 길게 또는 짧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은 지금 2개가 연결돼서 한 3, 40분 수업이 될 거고요. 어떤 반은 20분, 20분 또는 20분, 15분 이렇게 수업이 쪼개져서 이틀에 걸쳐서 진행될 거고요. 어쨌든 29, 30일에 28, 29 이틀 동안에 1, 2, 3, 4반이 배워야 될 내용,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언급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 그러니까 직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순물질이냐?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게 순물질이다.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있더라. 그럼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밀도가 막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 이상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다 라고 판명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물질의 특성에 뭐가 있을까? 두 번째, 바로 물질이 녹는 정도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것도 상생생 개념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이것도 저번 온라인 수업에서 다 한 건데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또 선생님이 대면 수업에도 할 겁니다. 이번 생생 영상은 다시 봐도 느끼는 거지만 참 트렌디하게 잘 만들었다. 약간 슬로우 모션도 있고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물질이 녹는 정도.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녹는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녹이는 물질도 있고 녹아 들어가는 물질도 있고 두 개가 있겠다, 맞죠? 녹이는 물질을 우리는 용매라고 했고요. 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매의 용질을 녹이는 거. 이걸 우리는 융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그 액체를 우리는 용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용액을 만드는데 이 물질이 설탕이 여기 물에 얼마나 잘 녹느냐 이 정도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해서 요거가 바로 뭐가 된다?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밀도, 우리 저번에 밀도 배웠고 두 번째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 중 하나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많이 해봐서 알죠? 이렇게 물에다가 이제 설탕을 녹이는데 한 숟가락 넣으면 잘 녹아요. 두 숟가락 넣어도 잘 녹아요. 한 봉지를 넣으려고 하면은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숟가락씩 점점 녹이다가 최대한 밑에 안 녹는 설탕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최대한 녹일 수 있을 때까지 녹였을 때 그때 만들어진 설탕물을 우리는 포화 상태다, 포화 용액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더 녹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설탕 조금밖에 안 넣었을 때 그때를 우리는 불포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실험을 두 가지를 하거든요. 하나, 두 개. 하나는 똑같은 물에다가 똑같은 온도인 물에다가 똑같은 양인 물에다가 하나는 질산칼륨을 녹여보고요. 또는 뭐를 녹여보는 거예요? 붕산을 녹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녹였을 때 최대한 조금씩 녹였을 때 최대한 녹일 수 있을 때까지 녹는 그 양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질산칼륨이랑 붕산이랑 서로 다른 물질, 다른 수물질이니까 각각 그 정도가 다르겠죠. 그러면 똑같은 물에다가 똑같은 물질을 녹일 건데, 똑같은 양의 물에다가 똑같은 물질을 녹일 건데, 하나는 따뜻하게 하고 하나는 차가운 얼음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똑같이 뭐를 녹여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똑같은 물질 질산칼륨을 녹여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못하는 게 참 아쉽다, 맞죠? 다시. 시험관에 실온의 물 10g을 넣고 질산칼륨 5g을 넣어 녹입니다. 과정 1의 시험관을 뜨거운 물이 든 비커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과정 2의 시험관을 얼음물이 든 비커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양은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 영상을 잘 봤나요? 자, 각각을 녹여보면요. 질산칼륨은 최대한 3g이 녹는다라고 하고요. 붕산은 0.5g이 녹는다고 해요. 10g에 최대한 질산칼륨은 3g이 녹고요. 붕산은 10g에 0.5g밖에 안 녹아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니까 그 녹는 정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이제 물에다가 질산칼륨 5g을 먼저 녹여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실험해봤죠. 3g을 최대한 녹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3g은 녹고 2g은 안 녹고 밑에 가라앉겠죠. 근데 이거를 어디다 넣었어요? 뜨거운 물이 든 비커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질산칼륨이 어때요? 다 녹았어요. 그러니까 5g이 다 녹았다. 그걸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얼음물에 넣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녹일 수 있는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녹았던 5g이 다시 가루로 고체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시험관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석출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액체 상태였다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더 이상 물에 못 녹아들어가지고 녹아들어있던 애들이 다시 고체 상태로 바뀌는 거.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밑에 뭐가 가라앉아 있는 이런 걸 이제 석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물 10g에 질산칼륨이 3g 녹았잖아요. 물 10g에 3g 녹였어요. 그럼 100g에는 몇 g이 녹겠습니까? 30g이 녹겠죠. 붕산은요, 10g에 0.5g 녹았으니까 100g에는 5g이 녹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랐습니까? 같았습니까? 질산칼륨이랑 붕산은 다른 물질이니까 녹는 정도도 달랐어요. 맞죠? 그리고 똑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온도에 따라는 어땠어요? 온도에 따라서도 온도가 높으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의 용질이 녹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질산칼륨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0도씨 물 100g에 항상 기준은 용해도의 기준은 여러분 100g입니다. 100g.
자, 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이 얼마 녹았냐면 한 1, 2g 밖에 안 녹아요. 근데 온도를 점점 높이니까 80g 또는 120g 또는 160g까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 100g에 녹일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점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곡선이 나오죠. 이런 걸 우리는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이 80도일 때 얘가 지금 130 정도 녹아 있잖아요. 아니다. 다시 해보자. 자, 질산나트륨 한번 보세요. 질산나트륨을 선생님이 80도일 때 거의 150g 가까이 녹아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냉장고에 물을 넣어버린 거야. 질산칼륨이 이제 물 100g에 이렇게 80도일 때는 거의 150g 가까이 녹아 있던 거를 선생님이 냉장고에 넣었어요. 몇 도까지 떨어뜨렸을까? 선생님이 이거를 10도까지 냉장고 넣어서 온도를 뚝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아까 다 녹아있던 150g이 몇 g밖에 못 녹아요? 80g밖에 못 녹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60g이죠. 그러면 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질산칼륨 수용액 안에는 어떤 모양일까요? 요렇게 고체 상태로 바뀌어서 석출되는 게 60g이 있을 거고 눈에 안 보이게 물에 잘 녹아 있는 게 80g이겠죠. 요런 현상이 우리가 이렇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좀 어렵나요? 다른 걸로 해볼게요. 선생님이 붕산을 해보자. 붕산을 90도일 때 최대한 녹였어요. 물 100g에. 그럼 얼마입니까? 30g이 최대한 녹일 수 있어. 90도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많이 녹여서 90g을 다 녹였어. 그 30g을 다 녹였어. 물을 90도까지 끓여가지고. 그리고 이걸 냉장고에 쏙 집어넣어요. 몇 도까지? 40도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40도일 때는 몇 g밖에 못 녹아요? 10g밖에 못 녹죠. 그럼 여기서 여기 차이인 20g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고체 상태인 상태로 이렇게 밑에 가라앉는 거예요. 붕산이 고체 상태로 바뀌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석출.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하면 석출되는 양을 우리가 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잠깐만요. 그 고체는 이제 설탕 같은 붕산, 질산칼륨 이런 고체들은 이제 그런데 기체는 달라요, 여러분. 기체는 우리가 사이다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이다가 이렇게 두 병이 있어. 두 병이 있는데 하나는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놨고요. 똑같은 사이다예요. 하나는 따뜻한 물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뚜껑을 탁 열면은 얘는 칙 하면서 그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고 얘는 칙을 조금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마시면 어느 게 월등히 맛이 없어요. 이 따뜻한 소에다가 진짜 맛이 없는 거야. 왜?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이산화탄소들이 여기에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뚜껑을 여니까 밖으로 다 새어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사이다가 툭 쏘는 맛이 없어서 맛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기체,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어야 톡 쏘잖아요. 음료수가. 그 다음에 고체 이런 거는 이제 뭐 생각하면 되면 설탕 생각하면 돼요. 설탕. 이런 거는 물의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설탕은 어때요? 많이 녹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용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기체는 이산화탄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사이다가 더 톡 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면요 용해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따뜻한 사이다일수록 더 맛이 없어요. 왜?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낮아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안 녹아있으니까 맹맹하게 맛이 없는 거예요. 자, 실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영상을 선생님이 이거 이어서 수업을 하는 반이 있어서 수업을 15분을 안 넘기려고 했거든요. 선생님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수업을 앞에 수업이랑 이 수업을 두 개 합해서 한 35분 40분 수업을 하는 반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월요일에 이제 다 같이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